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모두의 꿈은 소중하기에 드림플러스가 당신의 꿈과 함께하겠습니다. 한화. 위대한 승리는 시간을 즐기는 자의 몫이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내일 아침 제주를 스친 뒤 낮에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고 4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해안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평양에서 2007년 14 선언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공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을 이행해 나가자는 공동 호소문이 채택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음 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독일기를 개항할 수 없다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은 일본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 6월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면세점 특혜 의혹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교체한 차량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리콜 조치를 받아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여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대해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재판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내 피고인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엄하게 꾸짖은 재판부. 1시간 동안 이어진 선고 끝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반발 속에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6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이냐에 대한 답을 오늘 법원이 내놨죠. 이 전 대통령의 끊임없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이어 법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판단 이유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처음 불거졌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회사가 저 회사라고 뜨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이후 10년간 논란이 이어진 끝에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 BBK 특검 조사 때와 달라진 다스 전현직 임원들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스 대표이사였던 김성우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들어맞습니다. 피고인에게 매년 초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그 외에도 수시로 보고하였다. 다스가 이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면 현대자동차나 후지기공 등으로부터 다스가 특혜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다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경영권 승계가 검토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16개, 이 중 7개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우선 횡령 부분을 볼까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되면서 횡령했다는 다스 자금 349억 원 가운데 241억 원을, 또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쓴 5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형량 결정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 비용은 68억 원 가운데 대통령 취임 후 받은 59억 원만 뇌물로 인정이 됐고요. 총 7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는 원세훈 전 원장이 준 10만 달러는 뇌물로,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이 각각 준 2억 원씩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실에 준 것으로 봐서 국고 손실로만 인정이 됐습니다. 또 매관 매직으로 이팔성, 김소남 두 사람에게 받은 돈은 뇌물로 받지만 나머지는 인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를 동원한 직권남용죄는 모두 무죄.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 공소 기각됐고요. 선고를 전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재판을 마친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곧바로 1심 결과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해 구치소로 향했는데요. 강 변호사는 항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접견 신청을 해서 지금 출발할까 합니다. 네,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강 변호사는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통령과 접견을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판결 내용을 전해들은 후 생각했던 것 중에 최악의 경우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 항소 여부를 고민한 뒤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결했으니 그럼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알짜 기업, 다스의 소유권은 이 전 대통령에게 바로 넘어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름은 형인 이상은 회장으로 돼 있는 만큼 최대 주주인 이 회장이 거부하면 힘듭니다.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거죠. 조성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류상 다스의 최대 주주는 47%의 지분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회장입니다. 2대 주주는 24%의 지분을 보유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이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주식인 것으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다스 소유권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바로 넘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은 회장 등이 주식 명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은 다스 지분이 동생이 아닌 자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분 일부가 이 전 대통령 거라고 인정하셨나요? 아니에요. 또 다스 경영권을 놓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와 조카 이동영 씨가 다툰 정황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상은 씨나 권영미 씨가 지분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분 양도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법조계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권을 줄곧 부정해온 것이 민사소송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북상이 예상보다 빨라졌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밤 사이엔 최대 4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10m가 넘는 파도가 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제주도에 취재기자 가 있습니다. 박장 기자, 비가 엄청나네요. 네, 저는 제주 남단에 위치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다리에 힘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제자리에 서 있기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선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제주 산간 지역에선 최대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내륙 지역에선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돌풍과 함께 최대 40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 육상과 전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하늘길도 마비됐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제주공항을 오가는 모든 여객기가 결항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로 오려는 승객 11,000명과 제주도에서 나가려는 승객 10,000명 등 모두 21,000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 해상에서는 10m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 새벽에는 폭풍 해일 가능성도 있어 저지대 주민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남단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박지아입니다. 부산은 태풍 콩레이가 통과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초긴장 상태입니다. 2년 전엔 태풍과 만조가 겹치면서 피해가 더 컸었죠. 해운대 해수욕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에는 온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진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부산은 내일 오후 3시쯤 강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되는데 바다에는 최고 8m의 높은 파도가 일 전망입니다. 해안가에는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오전 6시 21분과 오후 6시 37분 두 차례 만조 시각과 겹쳐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딱 2년 전 오늘 부산에 상륙했던 태풍 차바 역시 만조 때와 물려 피해가 컸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인근 지역 선박 2만여 척은 일찌감치 항폭우로 피항했고 오늘 오후 6시부로 부산항 모든 선박의 입출항이 금지됐습니다. 해수욕장의 각종 시설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번 태풍은 비 피해보다 바람 피해가 더 컸었다면 이번 태풍은 반대가 될 듯합니다. 바람은 예전보다 약한데 비가 엄청나거든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오늘 천리안 위성이 찍은 태풍 콩레이입니다. 거대하게 발달한 흰 구름이 일본 먼바다에서 제주 쪽으로 북상합니다. 현재 약 시속 30km로 움직이는 콩레이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스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1시쯤엔 경남 통영에 상륙해 오후 2시쯤 부산과 울산 주변을 통과한 뒤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과 일본도 비슷한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근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 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7일까지 전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이 근접해서 지나가는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은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제주 산지에 최고 400mm의 강수량이 예보돼 있을 만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엔 찬 공기가 한반도 북쪽에 고립되지만 가을엔 남부지방까지 내려와 있어 상대적으로 더운 공기인 태풍과 직접 충돌하며 다량의 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참 더웠던 지난 8월 한반도를 찾은 태풍 솔릭은 초속 40km가량의 강력한 바람을 지녔지만 상대적으로 비는 적게 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해안의 수온이 섭씨 27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태풍의 위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태풍 콩레이의 위세에 취소되거나 연기된 지역 축제가 50개가 넘습니다.
이것만 바라고 기다려온 상인들과 관광객들의 실망이 크겠지만 그래도 위험을 피하는 게 먼저겠죠. 강진우 기자입니다. 관객의 입장이 시작돼야 할 2018 창원 K-팝 월드 페스티벌 공연장에 정막이 흐릅니다. 3만 석의 관중석도 텅 비었고 힘들게 준비한 공연 기기들도 철수를 기다립니다. 75개국이 예선을 벌였고 인기 아이돌 그룹이 참가하는 행사가 태풍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팬들은 아쉬움에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티켓 진짜 어렵게 구한 건데 지금 눈물 나올 것 같아요. We are very sad now because we come from China. 가을밤의 낭만을 노래하는 진주 난강 유등축제도 태풍의 위세에 눌려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수만 개의 유등을 철수하거나 밧줄로 묶어 태풍에 대비하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유등이라는 게 이제 비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형등이 이제 어떻게 바람을 견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를 상징하는 비프 빌리지도 철거되면서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북상에 따라 부산, 경남, 전남의 축제 50여 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녹지시설과 골프장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에 문을 열어야 하지만 시설은커녕 지금 이곳엔 흉물스러운 쓰레기만 쌓여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포국제공항 맞은편에 위치한 축구장 30개 크기의 부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04년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이곳에 골프장과 녹지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완공 예정 시점은 2018년 10월. 예정대로라면 사업이 거의 완성 단계가 돼야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이렇게 출입금지 간판만 세워놓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지 곳곳엔 건축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인근 폐기물 업체가 2012년부터 무단으로 버리는 건데 버젓이 폐기물 집화장을 안내하는 입간판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항공사 측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제때 공사를 못 끝내고 완공 시점이 코앞에 닥친 지난달에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게 되는 게 맞는 건지 걔네들이 그 승계를 받은 게 맞는 건지 안이하게 대응해온 그 관리 부실 책임이 있고 법적인 그 요구를 다 했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고 공항공사가 미적거리면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주민들은 언제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집 경비원 임금과 집 수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렇게 고용되는 경비원들은 손주들을 위한 모래 놀이터 공사를 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등 잡무까지 해야 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입니다. 조 회장은 이곳에 근무하는 경비원 임금을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업 돈으로 용납 지시하셨습니까? 성실껏 사인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조 회장의 자택 경비원 임금과 집 보수공사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계열사가 대신 낸 돈은 모두 16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자택에 고용된 경비원이 계열사 소속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용역대금 및 공사 비용은 계열사에서 대신 납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평창동 자택의 회계 처리는 부암동 경비 용역대금으로 조 회장이 자택 경비원에게 강아지 산책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잡무까지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계열사에서 대신 낸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이 대납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미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연이어 불이 나자 BMW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리콜 조치를 다 받은 부품을 교체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BMW가 화재 원인을 잘못 짚은 걸까요? 아니면 숨긴 걸까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흰색 BMW 차량의 엔진룸이 새까맣게 걸렸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신천동 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부품을 교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안전진단만 받은 차량에서 서너 차례 불이 난 적은 있지만 리콜 조치가 이뤄진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EGR 부품에서 냉각수가 흘러나온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GR 부품 결함으로 냉각수가 새면서 불이 났다는 BMW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BMW가 차량의 성능을 높이고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너무 뜨거운 배기가스를 바로 엔진룸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엔진이 뜨거울수록 효율은 높아지지만 화재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EGR 바이패스 쪽에 무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전체 리콜 대상 10만여 대 가운데 4만 대가량이 부품을 교체했지만 화재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차량 소유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세입자의 식당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고 집기를 자기 물건처럼 사용한 건물주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따져 물었겠죠. 그랬더니 사과는커녕 건물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도 말이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식당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갑니다. 이 남성은 식당 주인이 아닌 건물 주인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세입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 가족을 데리고 와 식당 안에서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식당 내부가 추웠는지 보일러를 켜고 집기를 자기 집 물건처럼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식당이 난장판이 돼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CCTV를 확인한 세입자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말씀이라 좀 하시지 그랬더니 자네 잘 되라고 내가 제사 지는데 남자가 쪼잔하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다음 날 세입자는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지만 건물주는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내가 반환을 해주냐고. 그건 내가 고발을 해. 재판 받고 벌금 내라 벌금 내고. 참다 못한 세입자는 건물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에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했고요. 안보람 기자입니다. 차기 대망론에 대해 몸을 낮춘 이낙연 국무총리.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망론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시죠?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요. 나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하지만 여론조사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응답자의 14.6%가 이 총리를 범진보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꼽은 겁니다. 박 시장은 한 달 새 0.4%포인트 하락하며 11.7%를 기록해 2위로 밀렸습니다. 범여권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 총리는 16.2%의 지지를 받아 오차 범위 내지만 박 시장을 2.5%포인트 앞섰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월과 같은 11.6%를 기록했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지도가 소폭 하락하면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범보수 주자들 가운데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위를 달렸습니다. 특히 범보수 대선 주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보수 야권과 무당층 응답에서 28.5%를 기록해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2위권인 유승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0.1%포인트 차이의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선 13.9%가 황 전 총리를 범보수 대선 주자로 꼽았고 유승민,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지난 2007년 14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공동기념식. 북한 측은 여기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고요. 연장현 기자입니다. 14선언 공동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단이 평양인민문화궁전에 들어섭니다. 11년 전 14선언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며 감회해졌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고대로. 3,000명 평양 시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첫 14선언 남북 공동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지키고 과감히 실천하기 위하여 1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 통일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커다란 한반도기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북한 측은 남북 경협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지금껏 중단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상화하는 것은 온 결의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2세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위원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명균 장관 등 우리 대표단 14명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고 5개 분야에서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오찬으로 정상회담으로 유명해진 옥류관 냉면을 맛본 방북단은 대집단 체조 공연을 관람한 뒤 환송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온 러시아 상원 의장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날짜와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송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접견에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 국가서열 3위인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의 환담 과정에서 그동안 추측만 난무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추진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Сейчас уточняются сроки, время и место визита Ким Чен Ын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정의용 안보실장도 북러 간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덕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에서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내년 방한도 확정했습니다.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принял ваше приглашение посетить Южную Корею. Он планирует это сдела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언급한 핵무기 목록 신고 연기는 사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사전 논의 내용이냐는 물음에 강 장관이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목전에 두고 미국이 북한에 추가 독자 제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종전선언에 더해 제재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보란 듯이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정하려는 거겠죠.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밝힌 보도자료입니다. 북한과 무기, 사치품 등을 불법 거래하려 했다는 이유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가 단행됐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맞불에 나섰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 지난달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 관계 개선을 약속하고도 제재를 가하려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가라며 미국 스스로 비핵화 실현에 장애를 조성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미국의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핵 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 러시아 당국과 연쇄 회동에 나선 것도 우군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미 간 벌어지는 치열한 수싸움이 폼페이오의 방북을 통해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우길기 개양 논란에 결국 일본이 제주 국제 관함식에 아예 일본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죠. 군함은 외국의 영토나 다름없어서 우길기를 달고 와도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데 이렇게 아예 오지 않는다니 그나마 우리 정부가 체면 치레를 하게 된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불참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리 해군 측에 자국 법령에 따라 함정에는 해상자위대기, 즉 우길기를 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한국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본 함정은 관함식에 아예 불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상 사열 때만이라도 우길기를 걸지 않도록 설득해왔지만 결국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에 우리 해군도 일본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함정의 불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일본은 관함식 행사 중 하나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는 예정대로 일본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함정은 불참하더라도 향후 한일 관계를 고려해 대표단은 그대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우리 해군 역시 이번 결정이 향후 관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며 군사교류는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모두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외교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폐허가 된 팔루. 세계 각지에서 보내주는 구호품도 하늘길이 끊기고 현지 도로 사정이 안 좋아 도착을 못합니다. 생필품이 부족하니 이곳을 떠나고 싶은데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1인당 휘발유도 10리터씩만 살 수 있어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거든요. 인도네시아 마우주에서 배준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팔루를 떠나려는 사람들로 공항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가 늦어지면서 물과 식량, 연료 등 생필품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위생과 안전에 대한 위협도 커지면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운행 사정이 여의치 않자 차량으로 벗어나려는 피난민들이 몰리고 있어 주유소마다 극심한 기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도로 사정이 열악해 구호품 전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팔루로 보내는 구호 물품을 실은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팔루까지 가는 도로는 편도 1차로로 매우 협소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Yang membuat lambat kita di perjalanan yaitu jalan bergelombang dan retak dan banyak kendaraan-kendaraan yang antar di jalanan. Kalau barang tertampung dalam sehari, kadang 2 truk baru dilansir lagi ke 인도네시아 피해 지역을 위해 전 세계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구호품과 구호 인력을 보내 8일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량과 배를 통해 피해 지역까지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 생필품 부족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마무주 공항 앞에도 팔루로 보내기 위한 물과 식량 등 각종 구호 물품들이 많게는 3일째 쌓여 있지만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면서 트럭과 배를 통해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도착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마무주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그는 협박범이다. 연예인 구하라 씨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며 한 말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교제 당시 촬영했던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라는 거죠. 이로 인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또 시끌벅적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무려 15만 명 가까이가 동의를 했거든요. 이는 단순한 연예인에 대한 팬심이 아닙니다.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1,300건이나 됩니다. 문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누군지 다 알아도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1,680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고작 30명, 2%도 안 되거든요. 현행법상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보니 동의하에 촬영을 했는지, 신체 어디가 나왔는지 이런 거를 따지다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겁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각국에선 리벤지 포르노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하는 건 물론 이를 방조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던, 그리고 또 선고했던 적도 있습니다. 영국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가 있느냐를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죠. 지난해 우리 정부도 성관계 영상 유포 범죄에 대해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을 했던 아니든 유포 시엔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구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법을 심사해야 할 국회의 상황을 보아하니 또 언제가 될지 기약도 할 수 없죠.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죄를 짓고도 처벌이 미약한 것도 이유가 됩니다. 생각보다 처벌이 약하니 그에 대한 두려움도 반성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영혼의 살인자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유포자들이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협박받는 피해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뉴스 조정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관련 선고도 잇따랐습니다. 보수단체를 콕 집어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김기춘 전 실장은 실형을, 조윤선 전 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해서 신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자금 지원 강요가 청와대 비서실장의 일반적인 권한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대의 자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은 인정된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구속을 피했습니다. 면세점 허가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강요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힘이 없어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신 회장은 8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보복 운전을 한 이후에는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냈는데 정작 이 남성은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을 무리하게 가로막더니 운전자가 내립니다. 이 남성은 다짜고짜 막아선 차량의 보닛과 앞유리를 내리칩니다. 무면허 운전자 25살 김모 씨가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에게 차를 천천히 몬다며 욕을 하고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피해 차량을 2번이나 들이받은 김 씨의 보복 운전은 3km 이상 계속됐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 앞에 차량을 세우자 피의자 김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시간 후엔 인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51%의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피해 기사의 추적으로 검거됐지만 주차했던 자신의 차량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보험사를 속여 120여만 원을 타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가 밝힌 보복운전의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서행을 하니까 자신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냥 화도 나고 본인이 개인적인 이제 뭐 사유지만 뭐 여자친구랑 싸워서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무면허 운전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강이 보이고 학군도 좋아 요즘 잘 나간다는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 지난 8월 말 전용 84제곱미터가 30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평당 9천만 원꼴이죠.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의 이 면적대가 30억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이곳은 얼마 전 24평형 아파트가 2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아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국토부가 현장 조사까지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무색하게 평당 1억 원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닷새 동안 외국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당장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화살표로 가득한 주가 시황판. 코스피는 전일보다 6.97포인트 떨어진 2267.52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 날부터 닷새간 이어진 하락세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건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 때문. 코스피가 떨어진 닷새 동안 외국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식시장에선 1조 3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한미 간 금리 차가 0.75%포인트로 벌어진 데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도 한 달 보름 만에 1,13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 자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증시는 당분간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국채 금리와 가장 큰 역의 관계를 갖는 주식들은 성장주에 들어 IT라든가 바이오 같은 그런 업종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곤 합니다. 코스피에서는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당장 자금 유출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한국은행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 앞으로 2번 남은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커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올리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호황덕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17조 5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보단 17.7%, 지난해 같은 기간보단 20.4% 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은 반도체 호황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13조 원 이상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약 76%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가격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며 판매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반도체 생산의 양대 산맥인 SK하이닉스 역시 20조 원을 투자해 충북 청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비수기인 4분기엔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내년까지는 5G 통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으로 반도체 분야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수요는 계속 있는데 현재 높은 가격 수준이 당분간 유지되는 거죠. 수요도 견조하고 공급 증가에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영업이익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우려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땐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중소기업을 육성하라고 만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이 어려운 때 지원은커녕 높은 임대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 서울시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높은 임대료를 해결하겠다고 했었죠.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 콘텐츠 센터입니다. 최근 서울산업진흥원은 200여 입주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내년부터 임대료를 10% 올리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입자들과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공문대로라면 월세가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늘어나 세입자들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물이니까 믿고 들어왔고 안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이런 공문을 받고 나서 솔직히 잠을 잘 못 자요. 입주기업들이 진흥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차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하도록 하는 재소전 화해조서에 동의해야 계약이 가능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입주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두 자릿수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본래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그런 명분을 좀 망각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진흥원 측은 몇 년째 임대료를 동결해 주변 시세와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공공기관이 돈벌이에 급급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하지만 아직도 방송통신 관련 정책 기능은 방통위와 과기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방송이 들어오면 누가 관할해야 할지 모르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기부는 지난 5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SO인 충북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합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SO 사업 허가나 재허가권이 과기부에 있지만 방통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지난 7월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재허가 사전 동의를 거부했고 결국 과기부는 재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유료방송 소관부처가 두 곳으로 나뉘면서 시작된 이상한 업무 처리 방식에 기업이 혼란을 겪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개의 국가기관을 상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기부와 방통위의 시각차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등 새로운 방송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으로 국내 시장 잠식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방송 콘텐츠 진흥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는 구조 또한 기형적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악천후 속에 진행된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둘째 날에도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전을 이어갔습니다. 영국과 조 1위를 다투고 있어 최종 라운드 진출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인지의 티샷이 빗줄기를 뚫고 날아가 홀컵 바로 옆에 떨어집니다. 몇 센티미터 차로 놓친 홀인원. 칩샷으로도 바로 홀컵에 집어넣을 뻔한 전인지에게 태풍은 변수가 못 됐습니다. 파트너 유소연은 젖은 그린 위에서도 컴퓨터 같은 퍼팅 실력을 뽐냈습니다. 결국 한우를 남기고 호주 이민지 스미스조를 2홀 차로 따돌리고 승리. 첫날에 이어 가뿐히 2연승을 달렸습니다. I thought my shot was not really well today, but I try in mind when I was won here, just keep trying positive thing on the course. 박성현, 김인경조도 샷감이 나쁘진 않았지만 호주의 오수연이 펄펄 날았습니다. 2라운드를 1승 1패로 마친 우리나라는 2승을 추가한 영국에 1점 차로 조 선두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북상에 대비해 앞당겨 치른 3라운드에서
박성현, 김인경조는 영국 조지아 홀조를 8번 홀까지 4홀을 앞서며 재역전을 눈앞에 뒀습니다. 조 2위까지 보장된 최종 라운드 진출도 거의 확정했습니다. 비바람에도 우리 선수들의 샷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심술에도 첫 우승의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예상보다 진로가 북쪽 방향으로 바뀌면서 내일 오전 5시경 제주도를 통과 후 정오 무렵에는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부산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동해상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태풍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 제주 산간에는 앞으로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250mm 이상,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는 30에서 많게는 15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는 내일 오후 점차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요일인 모레에는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울산에 사는 홀몸 노인이 병원비로 쓰려고 한 푼 한 푼 아껴 모은 269만 원을 실수로 반품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작정 물류 창고가 있는 부산으로 달려왔고 할아버지의 울먹이는 전화를 받은 경찰들이 배송 직전에 차량을 확인하고는 1시간 동안 수천 개의 박스를 다 뒤진 끝에 돈을 찾아서 돌려드렸습니다. 누구에겐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할아버지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을 269만 원을 위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경찰, 또 금쪽 같은 1시간을 양보해준 택배 기사께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